뚝딱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난 초봉을 보니 무송이 내리친 것은 호랑이가 아닌 그 옆의 고목이 아닌가. 호랑이는 성을 내며 으르렁거리더니 몸을 일으켜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무송은 얼른 10호가량 물러섰고 호랑이는 바로 그의 코앞까지 달려왔다. 무송은 부러진 초봉을 내팽개치고 왼손으로 호랑이의 대가리를 누르고는 주먹으로 망치질하듯 마구 내리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당황하여 처음에는 마구 버둥거렸으나 무송의 힘에 눌려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땅바닥을 긁어댈 뿐이었다. 그렇게 60주먹쯤 치니 호랑이 놈의 귀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더니 그 녀석은 그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무송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 모두들 나와 감사를 표하고 더욱이 양곡편에 지연도 사람을 보내 그를 보고자 하였다. 무송이 가마에 올라 당당한 모습으로 현에 들어서니 모든 백성들이 앞을 다퉈 영웅을 보려고 야단법석이라 가마 행렬은 가까스로 현아문에 닿을 수 있었다. 무송을 기다리고 있던 지연이 그를 만나보니 과연 풍채가 당당한 데다 그에게 내린 상금을 그곳 사냥꾼들에게 나눠주는 태도에 더욱 믿을만한 이라 생각하였고 그렇게 해서 무송은 양곡편 보병 도두가 된 것이었다. 어느 날 무송이 거리에 산보를 나섰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에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자기의 형인 무대랑이 아닌가. 무대랑은 무송과 한 피를 받은 친형제였지만 무송은 키가 8척이나 되는 당당한 체격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호걸이었으나 형인 무대랑은 어떻게 된 것인지 키가 5척도 되지 않는 추남으로 검은 곰보라는 별명이 붙은 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대랑은 그 모양새의 아내는 꽃 같고 옷 같은 여인을 얻어들었다. 형제는 그지없이 반가워하며 전에 헤어진 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무대랑은 아예 그날 장사를 집어치우고 아우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무대랑이 집에 가니 형수된다는 여자가 거만하게 앉아있었다. 무대랑이 자기 아내를 부르자 남편이 홀로 온 것이 아닌 것을 보고는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라며 아내인 방김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대랑의 동생이라는데 남편과는 달리 생김새가 비범하고 용맹이 넘치는 무송을 본 방금년은 당장에 그를 유혹할 생각에 빠졌고 그에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자신이 잘 보살펴드리겠다는 둥 별의별 친절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얼굴은 무척 아름다웠으나 그 얼굴과는 다르게 마음씨가 곱지 못한 여자로 무송을 보자 자신이 형수라는 사실도 잊은 채 첫눈에 야릇한 호감을 가졌던 것이었다. 현청에서 숙식을 하려면 무척 불편할 테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세요. 모든 시중을 들어드릴 테니 알았죠? 그러자 무대랑도 옆에서 거들며 무송아, 내가 와준다면 내가 마음이 든든할 듯 싶구나 라고 하였다. 무송은 형의 말에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방금년은 무척 기뻐하며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무송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여러모로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무송이 보기에 방금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다. 무대랑의 아내인 방금년은 원래 그 지역 유력 인사의 몸종이었으나 주인에게 알랑거리다 안주인의 노여움을 사뚝 펴나 마을에서 제일 볼품없는 무대랑에게 시집을 보내는 벌을 받아 무대랑의 아내가 된 여자였다. 무대랑은 순진한 떡장수였고 그의 아내 된 방금년은 워낙에 색을 밝히는 여자로 그녀는 무대랑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게 시집 온 뒤로 쭉 억울하다는 생각에 서방인 무대랑을 구박해대더니 마침내는 남편 몰래 젊은 사내와 놀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대랑이 집에는 늘 불황자 같은 이들이 들락거리며 결국에는 무대랑에게 귀찮게 굴었으므로 그는 견디지 못해 이웃 마을 양곡편으로 거처를 옮겨 떡장사를 하던 중 무송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무송이 형님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겨울로 접어들어 날씨는 연일 차갑고 눈발이 날렸다. 방금년은 오늘도 무송을 생각하며 그를 기다리던 중 마침 무송이 귓가하자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일하느라 몸이 차니 술을 마셔 몸이나 따뜻하게 하라고 무송에게 술을 내었고 그가 술을 몇 잔 마시니 그녀는 무송에게 은근히 수작을 걸었다. 이전부터 방금년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던 무송이 드디어 그녀가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정정당당한 사나이였으므로 단호하게 방금년을 뿌리치며 그녀를 나무랐다. 그때 무대랑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눈이 벌겋게 되도록 울고 있었다. 무대랑이 연유를 묻자 방금년은 흑흑 무송이 그런 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이 없는 틈을 타 그놈이 나에게 수작을 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고 마침 당신이 돌아오는 것 같으니 그놈은 부랴부랴 자기 방으로 도망쳐버렸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라며 오히려 무대랑에게 무송을 모함했다. 그러나 무대랑은 반금년의 말을 믿지 않고 좋은 말로 그녀를 타일렀다. 그때 무송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더니 얼마 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반금년의 태도에 화가 났으나 형인 무대랑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일이라 그냥 그대로 집을 나와버린 것이었다. 무송은 술과 고기를 사들고 오랜만에 자석가에 있는 무대랑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처리할 일이 생겨 동경에 가게 되어 무대랑의 집에 작별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그러나 반금년은 아직도 무송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들어오려는 줄로 속단하고 반가이 맞으며 술도 따라주고 대접을 했다. 형, 지사의 지시로 동경으로 내일 떠나요. 내가 없는 동안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두렵군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떡 파는 시간을 줄여 집에서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와 주무세요. 남들 말에 동요할 것 없어요. 만약 형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혼쭐을 내줄 겁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시간을 줄일 것을 저와 약조해주세요. 알았죠? 무송은 반금년의 행동거리를 잘하는 터라 이렇게 돌려 말해 형에게 충고를 해둔 것이었다. 그러자 반금년은 괜히 낯을 붉히며 남편에게 큰 소리로 감히 동생이 형에게 이래라 저래하다니 우리 집안일에 이렇게 참견하게 그냥 둘 거예요? 하고 쳤다. 무대랑은 동생의 말대로 과연 다음날부터 매일 떡을 반쯤만 팔고 집에 있는 시간을 대폭 늘렸다. 반금년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못 들은 채 하였다. 그러나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든 생기는 법. 결국 반금년은 남봉꾼인 서문경과 바람이 나게 되었다. 서문경은 양곡편에 이름난 남봉꾼으로 관원을 매수하여 사람을 등쳐먹고 땅을 팔고 사고에서 젊은 나이인데도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으로 영명산에 별장을 둔 이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약방을 개업하여 그의 집안에는 번쩍거리는 것이 넘치고 흘렀다. 사람들이 어찌나 교활하고 못됐는지 누구도 감히 그와 상대하려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루는 이런 서문경이 거리를 떠돌다가 공교롭게도 갈고리를 머리에 맞았다. 반금년이 무대랑이 곧 올 때가 됐나 싶어 발을 걷어 올리고 갈고리로 꽂으려는데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어머,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철새미인을 이렇게 만나다니. 잘 빠졌는걸. 서문경은 막 화를 내려다 말고 요염이 넘치는 반금년의 모습을 그만 혼이 홀딱 빠져 그녀에게만은 그놈의 성질도 다 달아나 버렸다. 서문경은 반금년에게 혼이 쏙 빠져나간 듯했다. 그래서 반금년의 이웃인 할멈을 매수하였다. 영국편의 벼락부자인 서문대관인 서문경에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없었다. 할멈, 저 옆집 색시를 내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나? 예. 그럼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요. 서문경은 반금년을 한번 본 뒤로 아침 저녁 그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다른 여자들은 죄다 추물로만 여겨졌다. 그렇게 서문경은 참다 못해 반금년의 이웃인 차장수 노파를 찾아가 그녀와 대면할 수 있게 자리 마련을 좀 해주라고 매수하여 반금년을 차장수 왕씨 할멈네 집에서 만났다. 그 노파는 서문경의 뇌물에 탐이나 거짓으로 반금년을 불러 옷 좀 꿰매줄 수 없겠냐며 서문경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반금년은 왕씨 할멈에게 속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나 무슨 절개 있는 연려가 아닌 까닭에 서문경의 유혹을 반가이 받아들여 서로 얼씨구나 좋다 하여 잘 맞아 금방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올랐다. 서문경이 마음에 들었던 반금년은 그를 꼭 끌어안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죄다 벗어 제꼈다. 그날 뒤로 무대랑이 집 대문을 나서면 반금년은 곧 왕씨 할멈네로 가서 서문경과 미래를 즐겼다. 그러자 보름도 못 되어 소문이 온 이웃으로 퍼져나갔다. 좋은 일은 문 밖을 안 나가도 못된 짓은 천리를 퍼져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미련한 무대랑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였다. 영국편에 과일을 팔아 살아가는 농가라는 총각이 있었다. 그날도 그는 꽤 바구니를 들고 서문경에게 팔고자 노파네 집으로 갔는데 그를 본 노파가 못 들어가게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신의 뺨까지 후려 갈기는 게 아닌가. 운가는 홧김에 당장 무대랑에게 찾아가 비밀을 알려줬다.